two, one. 예,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화합병이라고 제가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화병 정말 많이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런데 정작 화병이 뭐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진짜 있는 병이냐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주제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영어로 이제 화병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외국 영어로는 화병이 이제 이렇게 화병이라고 그대로 번역이 됩니다. 왜냐면은 화병이라는 게 정신과 영역에 진짜 있냐?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느 영역에 있는지 좀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 관련 증후군이라고 기타 정신질환 부분 중에서 제일 구석에 문화 관련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문화 관련 증후군이에요. 특정 지역의 고유 문화에 따라서 특유한 정신질환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여러 나라별로 다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유명한 것들을 제가 적어왔는데, 이런 것처럼 화병도 하나의 한국 고유의 질환이다 라고 이제 문화 관련 증후군 중에서 있습니다. 한국의 화병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이것저것 있어요. 암호크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거는 말레이시아 사람들한테 보이는 해리 상태인데, 해리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멘붕이에요. 멘붕처럼 와서 갑자기 분노 발작, 사소한 자극 입었을 때 갑자기 막 피해 망상 생기면서 과격해지는 건데, 그래서 갑자기 막 칼이나 총을 들고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닥치는 대로 사람이나 동물을 막 죽이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남성에게 많고. 감이 오시죠? 문화 관련 증후군이라는 게 어떤 건지.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라 필리핀, 라오스 나라에서도 조금씩 보고되는 이제 암호크라는 게 있고요. 제가 이거 스펠링 못하는데 라타예요. 라타. LATAH. 이것도 이제 말레이시아, 특히 자바 여성들에게 나오는 히스테리 장애인데, 이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갑자기 놀란 상태에서 반향 언어는 뭐냐면은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막 따라하고, 반향 행동 똑같이 막 행동 따라하고, 또 해리 상태 나타나면서 굉장히 인격이 황폐해지는, 이거 역시도 이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타이, 필리핀, 일본에서도 발견된다. 이런 것들이 문화 관련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코로, 이거를 조금씩 설명드리는 이유는 화병도 이제 이런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문화 관련 증후군이라는 거다. 이렇게 뭐 우리나라의 화병이 전 세계적으로 뭐 진단이 되고 교과서에 실리고 이렇게 좀 과대하게 해석할 것도 아니고, 없는 질환인데 만들어냈다라고 과소평가할 것도 아니고, 딱 이 정도입니다. 코로는 뭐냐면 조금 특별해요. 동남아시아 역시 말레이시아 또 남부 중국인한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좀 집단 히스테리인데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은 남성은 성기가 너무 움츠러들어가지고 뱃속으로 막 들어가서 내가 그래서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극도의 공포가,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여성은 이제 성기나 유두가 한 번에 몸속으로 이제 들어갈 거라고 그런 공포가 생기는 거죠. 코로. 피블록토, 이거는 에스키모에서 보여지는 한두 시간 동안의 짧은 기간의 이제 해리 상태인데, 다 비슷하게 해리입니다. 이거는 주로 여성분들 굉장히 흥분 상태에서 고함 지르면서 막 욕도 하고 옷도 찢어버리고, 근데 역시 비슷하게 회복된 다음에는 전혀 또 기억을 못하고, 이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는 이게 악령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손도 안 대려고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런 게 문화 관련 증후, 전 세계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특별한 증상들이죠. 티고는, 이거는 북미 인디언에게 이제 나타나는 건데, 자기가 굶을 때 내가 사람 고기를 먹는 괴물인, 이티고라는 게 그 괴물 이름인데, 이런 괴물이 돼서 진짜 내가 사람 고기가 막 먹고 싶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게 문화적으로 좀 있다. 지역별로 전통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면 한국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주제인 화병도 한국의 이제 문화 관련 증후군이고요.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화병이 하나 있겠고요. 또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나라만에 있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신병입니다. 화병이고요. 신병은 이제 신들린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랑 관련이 많죠.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속 신앙이라는 게 있고, 또 제가 이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신체 증상 장애 다룰 때마다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한방, 이제 한의학, 요 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이 신병, 화병이 다 관련이 됩니다. 신병은 무속신앙 당연히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한도 관련이 되고요. 화병은 역시 한이 관련되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한방에서 화병을 이제 이해했는데, 보통 이제 화가 나는 이 화랑은 좀 다른 불화로 해석을 하죠, 한방에서는. 어쨌든 요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신병과 화병이 있는 거예요. 신병도 정신질환인데 진짜로 신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망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앞에 보여드린 것도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소위 미친 것 같고 소위 귀신 들린 것 같은 건데,
토테미즘, 샤머니즘이랑 비슷한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속신앙이 신병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근데 우선은 이 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우울증이든 신체 증상장애든 한국 고유의 그런 한과 관련해서 많이 속에 쌓였다가 그게 이제 질환으로, 심리적으로 질환으로 이어진다라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드리겠지만, 한이라는 게 뭐냐?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데, 실제로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정신과 교과서에도. 예술이나 어떤 사회 발전의 개혁을 이루는 잠재력으로서의 한의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저도 예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마음속에 뭔가 쌓여져 있는 심리적인 갈등들을 그림이든 음악이든 또 연기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독특하게 또 자기 개성이 살린, 영혼이 달린 그런 승화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을 또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 쌓여있는 것들을 만약에 해소한다고 해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하는데, 또 너무 많이 해소를 시켜놓으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술성이 좀 죽더라고요. 동기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막 쌓여있던 거를 막 분출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욕구가 좀 사라지니까 오히려 지장이 또 그 측면에서는 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이라는 거는 좀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화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신병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모 방송사에서 이 신병에 대해서 무속인들 몇 명이 같이 토크쇼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신병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섭외가 왔는데 거절했습니다. 그 사이에 껴있기가 좀 무서워가지고 화병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화라는 게, 제가 이제 불 그림을 아까 그렸는데, 크게 나누면 이제 영어는 두 개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똑같이 화지만, 하나는 불, 하나는 분노, 앵거. 파이어냐 앵거냐, 이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오랫동안 민간에서 많이 사용됐죠. 불보다는, 이거는 이제 한의학적인 음양 오행적인 접근이고, 이제 심리적으로는 분노에 대한 접근을 이제 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주로 드릴 텐데, 분노라는 게 화병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감정이에요. 분노. 분노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하도 이슈가 되고 다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분노. 또 분노와 관련된 감정들이 있습니다. 억울함, 분함, 공격성, 증오, 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와 관련된 분노 복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병이라는 것도 역시 한국의 문화 관련 증후군이긴 한데, 이게 진짜 어떤 한국의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있다라는 측면에 의해서 이런 게 이제 되어가고 있지만, 이게 한국 전통적인 거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분노라는 거는 그냥 다른 진단으로도 다 표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질환, 흔히 말하는 정신적인 질환, 심리적인 이유로 인한 질환들을 다 화병이라고 그냥 통합해서 이제 명명하는 게 있지 않냐라는 이제 얘기들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의 화병이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화병이라는 의미 그대로의 이 분노라는 심리적인 갈등, 또 이게 쌓여서 오랫동안에 걸쳐서 몸으로 또는 심리적인 갈등으로 표현되는 게 화병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우울증도 화병 아닌가요? 뭐 스트레스도 다 화병 아닌가요? 이런 의미의, 넓은 의미의 화병이 아니라 정확한 화병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억울하고 분함, 공격성, 증오, 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와 관련된 감정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는 다 사람은 느껴요. 살면 억울할 때 있고, 분할 때 있고, 화가 날 때 있고, 증오가 일어날 때 있고, 좀 쌓일 때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참아서 너무 오랫동안 계속 참기만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물론 화가 나지만 내가 이거를 표현했다가는 저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참고 말지, 이런 식으로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냥 오랫동안 계속 참기만 하는 과정이 바로 화병의 발생 기전인 거예요. 전통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참았고,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생각해서 원만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아서 결국에는 없어지지가 않고, 그게 나중에 이제 화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화병은 사실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좀 약한 거고, 이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갱년기 우울증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지죠. 참다가 피꺼솟하는 게 이제 화병인데, 굉장히 장기적으로 쭉쭉 일어납니다. 젊은 분들보다는 이제 중년 이상이 많고,
근데 급성화병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분노 조절이 확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이따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랑은 병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분노 조절 장애는 정식 진단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는 게 정식 진단명인데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진단 기준에서 다루지는 않고 그냥 폭발하는 행동만 달라요. 그래서 이 화병이라는 것도 사실은 분노가 감정인 건데 정신의학에서 모든 진단 기준 중에서 분노를 다룬 진단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분노 장애라는 거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냐. 화병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노장애라는 걸 좀 만들어야 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 하위 카테고리로 화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년 여성 이유가 많고 화병이라는 게 명확하게 연구가 많이 되진 않았지만 한 지역에서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구해 봤더니 화병이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게 한 4.2% 정도 있다. 근데 공통점이 사회적인 경제적으로 좀 낮은 계층이 좀 쌓이는 경우가 많고 분노가 그다음에 미혼보다는 기혼이 쌓이는 경우가 많고 무교보다는 종교가 있는 분들이 또 쌓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해가 되죠. 보통은 종교인 분들이 많이 참아요. 도덕성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참으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고 그렇게 교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역효과로 인해서 화병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이런 경우로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혼자도 이제 중년 이후 여성들이 보통은 이제 남편 또는 시댁 또는 자식 이런 것들이 보통의 그 분노와 하한의 원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기혼자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또 특별한 점이 있어요. 누가 그러면 화병에 좀 많이 걸리냐? 가족력도 관련이 되고 어렸을 때 경험도 관련되고 가지고 있는 성격도 관련이 되는데 가족력은 당연히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그렇듯이 관련이 됩니다. 화병이라는 건 명확하지가 않지만 우울증, 불안장애, 뭐 신체 증상장애 다양한 그런 실제로 정식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 또 화병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폭력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 화병이 되는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격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 충동성 좀 이상하죠. 화병은 좀 참고 인내심 많은 사람이 생긴다고 했는데 왜 충동적인 사람이 있을까? 보통은 충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안에서 욱하는 걸 말해요. 속에서 욱하는 정도가 큰 분들은 참을 일도 많겠죠. 근데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질상 별로 이렇게 누가 어떻든 말든 그게 감정적으로 크게 다가오지가 않고 욱하는 것도 적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섬세한 분들이 보통은 욱하죠. 그런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저 사람이나 이 분위기 그런 분들이 또 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역시 소심함, 내성적인 거랑 이게 다 이렇게 연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점은 아닌데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참게 되는 식으로 악순환될 때는 이제 화병의 원인적인 성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을 회피하는 성격. 가족이라는 게 좀 싸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비온뒤 땅이 굳어질 수도 있는 건데 조금 더 가족은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위험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것들을 다 미리 방지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남편에게 불만이 있어도 내가 자칫 부부싸움 하다가 우리 가정이 파탄날까봐 이혼할까봐 또는 아이들이 너무 불행해질까봐 진작에 막는 거죠. 이게 이제 위험 회피 성향. 그 다음에 완벽주의. 역시 완벽주의도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감정 역시도 컨트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완벽주의인 분들이 일만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꼼꼼하기 위해서 수시로 변하는 나의 감정조차도 굉장히 억압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많은 분들이 역시 그것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결국엔 내가 참는 식으로 표현을 안 하는 식으로 악순환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낮은 사회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회적인 기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어떤 소통을 할 때 이게 사람마다 기술이 다 달라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속에서 쌓일 일이 많아요. 왜냐면 오해받을 일도 많고요. 억울할 일을 당할 일도 많아요. 소통이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나를 안 좋게 평가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내가 또 그거를 더 크게 오해해가지고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이제 쌓일 수가 있죠, 화가. 그래서 낮은 사회 기술. 낮은 자존감도 역시 관련이 당연히 많죠. 자존감이 낮다 보면은 상대방이 그냥 한 말인데 약간 꼬아서 듣기 때문에 또 역시 쌓이고 속에서 화가 일어나고 표현을 또 못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말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이제 한심하다고 볼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사람 말빨이 나보다 셀 것 같아서 내가 밀릴 것 같아서 내가 참고 말지 이런 식으로 또 쭉쭉쭉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격들이 관련이 많이 된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위험을 회피하든 책임감이 많든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감정을 참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참다 보면은 이게 순간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제가 늘 사용하는 속담 언발의 오줌 누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내 감정이나 의사 표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은 내가 속에서 쌓여있고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착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더 막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나쁜 남자가 계속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대인관계에서도 소위 말하면 호구가 계속 호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게 강화가 됩니다. 더 쌓이고 억눌리고 더 분노가 쌓이고 더 단단하게 쌓이다가 결국에는 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뭐 이거를 바꿔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성격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속에서 쌓아둘 수밖에 없는 표현을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이게 내가 상처받는 거잖아요. 어떤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속에서 뭔가 상처를 받고 화가 쌓이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하고 근데 이 정도가 너무 쌓이고 크면은 결국엔 내가 괴롭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돼요. 방어벽을 쳐야 돼요. 그게 이제 대응 전략이라고 하기도 하고 방어 기제라고 하기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됩니다. 구강적인 섭취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통은 이제 스트레스 받고 화나면은 어떻게 하나 먹으면은 일시적으로 뭔가가 좀 풀리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역시나 악순환돼요. 먹는 식으로 푸는 거는 결국에 내가 참는 거거든요. 표현은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내 몸이 점점 불어나는 식으로 또 악순환되고 스트레스 받고 결국엔 표현을 안 하는 식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억제. 이제 의식적으로 나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방어기제에서 억제라고 하는데 역시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쌓아두는 거고. 그 다음에 참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순응하는 사람. 또 윗사람에게 순응하든 아니면 권위자에게 순응을 하든 또 전통적으로 많은 여성분들은 남성에게 순응을 하든 내가 무조건적인 순종 또 부모와 자녀 간에는 또 부모에게 무조건 순응만 하고 이런 식으로 순응하면은 그 순간에는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속에서 쌓여서 언젠가는 터지는 거거든요. 순응, 그 다음에 자기 연민 내가 이렇게 잘 찾는다 라는 식으로 스스로 연민에 빠지는 이것도 역시 그렇게 좋지 않은 대응 전략이에요. 자기 연민과 같이 보통 다니는 게 심리적으로 잘 살펴보면은 도덕적인 우월감이라는 게 있어요. 맨날 저 사람들이 날 괴롭히고 하지만 난 잘 참는다. 남편이 맨날 날 모질게 굴어도 날 잘 참는다. 나는 마더 테레사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그런 우월감을 잠깐 느끼면서 그냥 만회하는 거지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쌓이는 거거든요. 마더 테레사가 아니니까 성모 마리아가 아니니까 착한 사람 컴플렉스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회피. 걱정이 너무 많아서 미리 알아서 차단하는 거예요. 갈등 자체를 안 만들도록 내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거. 억울함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도 내 생각이 달라도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화라는 것도 역시 방어기제예요. 예전에 제가 신체 증상장애라고 그거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신체화라는 게 뭔지. 내가 이렇게 속에서 쌓아두다 보면은 결국에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로 못하니까 몸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고 힘든 걸로. 그 다음에 충동적인 행동. 뭐 쇼핑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무 화가 난다. 하지만 무모하게 뭐 쇼핑을 하고 나면은 스트레스 잠깐 풀리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엉뚱하게 또 쌓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관계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과 방어 기제들이 나름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고통을 덜 받기 위해서 나름의 방어책이지만 문제는 언발의 오줌누기라서 결국에는 계속 내가 속에서 쌓이는 식으로 결국에는 계속 가다가 한 10년 이상 되다 보면은 화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흔한 경우들을 살펴봤더니 배우자의 음주, 도박, 학대. 전통적으로는 남성분들이 이런 게 많았죠. 그런 게 굉장히 1순위인 스트레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댁과의 갈등. 이게 2순위의 스트레스고 이제 연구 조사를 해봤더니 화병의 유발인자 중에서 1번은 배우자. 특히 결혼 이후 2번은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일방적인 억압이나 요구를 그냥 내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 그게 역시 이제 내가 좋은 며느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또는 그렇게 참아야지 우리 가족의 평화 남편과의 평화 시댁과의 평화가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참고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억눌렸죠. 3순위가 바로 사업 실패 돈 떼이는 거 사기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가난 자체도 굉장히 힘든 거고 속썩이는 자녀 문제 기타 등등으로는 그냥 자신의 성격 문제 또는 오래된 지병 문제 또 예전에 어떤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기억들도 있고 사별한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 4.3이라는 게 뭘까요? 학점이 아니고요. 화병의 유발인자가 개개인별로 보면은 하나만 쌓였다가 화병이 일어나지 않고 평균 4.3개 여러 가지 중에서 평균 4.3개가 쌓였다가 이제 화병으로 나중에 진행이 된다. 그렇다면은 이 억울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걸까?
한이라는 게 왜 이렇게 자꾸 쌓이는 걸까? 반복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가족이 관련이 많이 되죠. 계속 보잖아요. 다른 인간관계는 반복 안 되게끔 차단할 수 있지만 가족은 어떤 이혼을 하지 않는 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반복이 계속되고 불공평한 처사를 계속 받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속에서 화가 나죠. 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다 보니 쌓이고 쌓여서 화병이 일어나는 이런 양상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증상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굉장히 여러 가지 정신과에서 다루는 증상들하고 관련이 많은데 제가 세 줄로 정리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분노와 관련된 감정들을 분노 복합 감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분노, 억울, 분함, 증오심, 한 그런 감정들 자체가 이미 증상이고요. 너무 크게 나타나는 감정 자체가. 그 다음에는 이것들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화 복합, 이제 불화를 써서 화가 이제 불같이 막 올라오는 그런 증상들이에요. 실제로 열감이 있습니다. 화끈화끈 달아올라요. 보통 화나면 막 얼굴이 막 빨개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입이 마르기도 하고 뭔가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개항진이라고 해서 심장이 막 빨리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답답하고, 가슴에 뭔가가 덩어리 응어리가 진 것 같고, 이게 가슴뿐만이 아니라 목에 덩어리 응어리가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뭉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나는데 참는 거를 계속하는 거는, 이게 사람이 화를 느끼는 것도 힘들지만 화를 참는 것도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참는 데 에너지를 써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긴장 상태. 그러니까 긴장감. 그 다음에 화를 참기 위한 한숨, 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소연은 계속 또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쌓여있으니까 하소연. 그 당사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하소연하는 거. 그것도 증상입니다. 하소연하는 게 증상이고, 있다 진단 기준에도 있어요. 하소연. 그리고 참다가 보면은 도저히 못 참겠는 그런 순간이 또 오죠. 막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순간.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못 견디겠다. 이런 충동이 또 일어납니다. 이런 게 화 증상, 분노 복합 증상, 이제 화 증상,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증상들. 그러다 보면 잡념이 많아져요. 제가 예전에 강박 장애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잖아요. 너무 힘든 감정을 내가 스스로 완화하기 위한 굉장히 흔한 게 뭐냐면은 잡념이 많아지면 돼요. 사람의 머릿속에는 항상 생각과 감정, 이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감정이 조금 덜 느껴집니다. 그래서 잡생각, 이런저런 잡생각을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 증상도 역시 스트레스 상황일 때 강박 증상이 굉장히 심해져요. 왜냐면은 감정적으로 힘드니까 내 스스로 그걸 만회하려고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감정은 완화되지만 이 생각에 꽂혀가지고 그게 또 힘들죠. 불안, 우울, 강박. 그 다음에 멍함도 역시 기타 증상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역시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멍해집니다. 그걸 헬이라고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 커다란 트라우마 같은 감정이 내 앞에 몰려닥치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벽을 쳐요. 멍하게. 멍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멍함이라는 것도 역시 동반 증상.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멍한. 굉장히 복잡한 증상들이 있죠. 이게 여러 가지 우울증, 불안장애,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신체 증상장애 다 해당되죠. 하지만 화병은 조금 진단 기준이 그냥 조금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 한국 관련된 증후군으로 따로 연구 진단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식 진단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화병은 좀 만성적으로 10년 이상 쌓이다가 중년 이상,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경험하는 것이고, 급성 화병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급성 화병이라는 거는 최근에 좀 많이 발견되는 건데, 요즘에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게 많잖아요. 젊은 남녀가 쉽게 말하고 홧김에 술 먹고, 홧김에 폭력하고, 홧김에 불내고, 홧김에 이혼하고, 홧김에 자살하고, 이런 거. 화를 주체 못하는 거.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이 화라는 것을 다루지는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충동적인 행동인 경우를 말하고요. 이 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급성 화병이라고 합니다. 계속 연구 중이고 명확하게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 기준이라는 게 애매하지만, 그래도 연구 진단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에서 화병이라는 이름을 명명하신 분과 또 다른 분이 같이 연구용 화병 진단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반복적으로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 노출이 되지만, 문제는 내가 참을 수밖에 없다. 계속 참게 되는 게 문제죠. 이 두 가지가 항상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플러스 내가 참는다. 그 다음에 이제 증상과 관련된 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화병 관련된 특유의 증상들 중에서 3개 이상, 화 또는 분노, 억울하고 분함, 그 다음에 분노의 외적인 행동 표현을 하는 거죠. 화를. 그 다음에 열감, 증오심, 한,
이것 중에서 3개 이상. 연구용 진단 기준이지만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것들 중에서는 4가지. 이거는 화병과 관련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증상들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4가지. 속에서 치밀어 오르고 가슴속에 응어리가 진 것 같고 답답하고 가슴이 막 뛰고 입이 마르고 한숨이 나오고 잡념이 많이 들고 하소연을 자꾸 하게 되고 이것 중에서 3개 이상, 이것 중에서 4개 이상.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정신과의 진단 기준. 그냥 10가지만 있어도 이런 게 다 있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어떤 사회적인 관계나 가족에서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 할 일 잘하면은 화병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지장이 생기면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게 다른 정신장애 때문이 아닐 때 다른 거 다 해당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화병인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단 기준이 약하죠. 우울증 불안장애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꼭 감별을 해야 될 게 제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 감별을 해야 된다라고 나온 게 이 3가지인데 제일 많이 겹쳐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3월 달부터 다룬 게 우울증, 신체 증상장애, 범불안장애예요. 이걸 이미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병 아닌가 이 방송을 보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화병은 이미 조금 애매한 진단이고 연구용 진단 기준이기 때문에 화병보다는 더 명확하게 이미 오랫동안 정립이 되어 있는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치료법도 더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우울증, 범불안장애, 신체 증상장애 요 3가지를 잘 따져보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방송 못 보신 분은 제 유튜브에 요약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좀 보세요. 신체화 장애는 옛날 진단명이고 요즘에는 신체 증상장애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같은 거예요. 꼭 감별을 해봐야 돼요. 우울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범불안장애, 그 다음에 신체화 장애 이런 것들에 해당이 안 되지만 화병 연구 진단 기준에는 해당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우울증 강의 영상은 이제 제 유튜브에 한 35분 정도로 줄여놓은 게 있는데 유튜브에서 우울증 치면은 제일 위에 오랫동안 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는데 제가 했던 여러 가지 강의 영상 중에서 제일 호응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증상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꼭 한번 보세요. 못 보신 분은. 그러면 화병, 우울증도 아니고 범불안장애도 아니고 신체 증상장애도 아닌 이제 화병 정도에만 해당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잠깐이 아니라 10년 이상 계속 갑니다. 왜냐면은 이제 내 생활 패턴이 된 거잖아요. 참는 게. 그러니까 계속 참고 쌓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버티는 거죠. 가다가 심해졌다 좋아졌다 반복. 그렇겠죠. 상황에 따라서 좋아졌다 심해졌다 반복.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속에 쌓여 있어도 결국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가족이면 제일 좋습니다.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면 잘 나아요. 그리고 치료를 해도 잘 낫고. 왜냐하면 우울증이나 범불안장애나 이런 거보다는 약한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을 기울여주고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치료도 받으면 잘 낫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역시나 자기를 이제 억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제 남한테 오픈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요. 표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참고 말아요. 치료도 잘 안 받고요. 그래서 혼자 참다가 악화되는 수가 그래서 많습니다. 참지만 않으면은 주변 사람이든 치료든 해서 잘 좋아질 수가 있는 건데 배우자가 정말 중요한데 배우자가 참 중요한 만큼 제일 변화시키기 힘든 게 배우자죠. 뭐 너만 화나냐 나도 화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너만 우울하냐 나만 우울하냐 뭐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이 이제 받는 질문이 아니죠. 하소연이 뭐냐면은 내 영상 보니까 나 우울증 진짜 많은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 말했더니 공부나 해라. 네가 우울증이면 나는 뭐 우울증 하랍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식인데도 그런 식으로 대하는데 이거 이해가 완전히 없는 거거든요. 전혀 이런 심리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의지박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자식도 그러는데 배우자는 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심리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저질이에요. 굳이 이제 우울증이랑 차이를 보면은 뭐냐면요. 화병은 그래도 참아요. 참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아닌 화병인 분들은 그래도 일상생활을 좀 잘해요. 어느 정도. 아주 완벽하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이제 이어져 갑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예 방전된 것처럼 못해요. 잘 하던 가정생활, 뭐 가사, 육아 이런 거 다 못하고 쫙 내려놓게 되는 게 우울증이에요. 컴퓨터에서 그냥 방전되듯이 전원이 꺼지듯이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우울증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죽고 싶은 생각, 자살 사고들이 많이 연관이 되지만 이 화병은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왜냐면은 계속 좋았잖아 나빠졌다 반복하기 때문에 견디면서 계속 살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다 내가 이렇게 분하다 억울하다라고 하소연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울증 환자분들은 하소연을 별로 안 해요.
하소연을 많이 하는 게 화병 환자분이고요. 말이 많죠. 하지만 우울증 환자분들은 말이 없어요. 말할 기운도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말해봤자 소용없다. 입을 닫아요. 친구한테도 말을 안 하고 가족에게도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위험한 거예요. 화병으로 그럼 죽을까요? 죽어요. 왜냐하면 화병 자체로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질환들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만성적인 분노라는 것 자체가, 분노라는 거가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서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스테로이드를 이제 막 분비하게 하고, 그래서 면역 기능을 막 떨어뜨려서 심장에 염증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일어나고, 위장장애와 관련 많고, 이런 연구들은 되게 많아요. 20년 동안 분노와 적대감, 이런 감정들을 계속 지니고 있는 분들을 살펴보니까 심혈관 관련된 질환들이 높아진다. 또 젊은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니까 분노와 적개심이 역시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많다. 병이 있는 분들은 역시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결국에는 이어지겠죠. 그런 후유증으로 생명이 더 단축될 수가 있는 거죠. 화 자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나만 손해입니다. 네, 이런 얘기 아무리 드려도 쉽게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성격 유형이 오랫동안 패턴화 되었기 때문에 나만 참으면 좀 다 평화로운 것 같다는 느낌. 실제로 그래 보이거든요. 하지만 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결국에 길게 보면 그게 자식들한테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화병 생기고 우울증 생겨서 자식들이 그거 뒷바라지하고 챙기는 게 더 힘들어요. 남편도 더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그 순간순간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뭐 화를 막 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치료로 넘어가는 건데, 우선은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속에 있는 감정들을, 나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이거를 잘 하죠. 그게 치료에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매일매일 일을 통해서 느껴요. 잘 듣기만 해도 많이 좋아집니다. 보통은 화병인 분들이 분노를 쌓아두잖아요. 하지만 표현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쌓는 거랑 막 분노를 막 방출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도록 도와주는 걸 하는 건데, 그게 뭔지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생리적인 통제라는 거는 이제 행동치료인데, 보통 화가 날 때 사람들이 심호흡을 하죠. 심호흡 왜 하는 줄 아세요? 도움이 되니까 합니다. 막 화가 나면은 심장이 쿵쾅쿵쾅 뛰거든요. 호흡이 막 가빠지거든요. 근데 호흡이 가빠지면은 또 화가 더 나요. 왜냐면은 이게 보통 화가 날 때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호흡이 가빠지는 것만으로도 또 내가 더 화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화가 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돼서 우선은 둘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내가 조금 컨트롤하면은 좀 선순환이 되는 거. 그걸 이용한 게 생리적인 통제. 화를 내가 줄일 수는 없지만 호흡이 빨라지는 거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숨 쉬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근육 이완도 마찬가지. 그래서 명상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복식호흡도 도움이 많이 돼요. 이완시키는 거. 보통은 화가 날 때 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순환을 좀 끊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감정 자체는 내가 컨트롤 못하지만 감정으로 인한 몸의 반응은 조금씩 바꿔봐서 심호흡도 하고 이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순간의 화를 좀 견딜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족을 치료하거나 교육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겠죠. 왜냐면 가족들이 이해만 잘해줘도 좋아지기 때문에. 책에도 나와요. 정신과 의사의 치료보다, 특히 화병인 경우, 우울증은 아니지만 화병인 경우에는 가족들이 잘 이해해주고 배려만 해줘도 그게 정신과 의사의 도움보다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상 가족들이 상처를 줬잖아요. 상처를 준 사람이 그거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지 못하는 게 함정이에요. 또 도움되는 게 경청 기술을 알려줍니다. 경청은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줘야지, 이게 왜 경청 기술을 알려주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역시 대화라는 거는 쌍방이어서 잘 듣는 것을 잘 알려주면 상대방이 이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또 이 사람의 얘기도 잘 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은 사회 기술이 부족한 분들이 화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화 기술을 알려주는데,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은 경청의 기술이거든요. 경청의 기술, 제가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어요. 1시간 반 정도. 못 보신 분 꼭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기호,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기 싫은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감정을 억압하던 분들은 표현을 더 못해요. 왜냐면은 쌓아두다가 말하려고 하면은 말을 그냥 내가 사실은 좀 화가 나 이렇게 못 말하고 화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미흡합니다. 쌓는 분들은. 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순간순간에 내 입장에서 감정을 아이메시지로 표현하는 방법, 나의 생각과 감정, 난 그게 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지만 내 성향과는 달라.
나의 관심은 그거는 아니고 난 다른 걸 더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말을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쌓일 일도 줄고요. 그 다음에 타협과 조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사회적인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과 내 의견이 다를 때는 뭐 이런저런 타협도 할 수 있고 조율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런 방법을 생각을 못해요. 불안 때문에. 그러다가 자칫 내가 손해를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런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 그냥 타협 자체를 안 하고 그냥 회피하는 식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다 보면은 역시 속에서 쌓입니다. 계속 당하니까요. 또 이제 화병 자체가 이 감정이 너무 힘들 때는 감정을 또 조절하는 약물 치료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병원에 오면은 이제 의사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보통은 이 공격성과 화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건데, 우울증, 불안장애, 신체 증상 장애의 약물 치료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항우울제이고, 또 이제 두근두근 되는 이런 증상 자체를 줄이기 위한 베타 차단제라는 거를 좀 쓰면은 우선은 두근두근 거리는 게 주니까 좀 감정적으로 편해지고, 이런 약물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말씀 안 드린 또 여러 가지 도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또 시키는 거 다 하고, 내가 항상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일 주는 거 다 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내 생각, 저 생각과 다른 표현 못하고 그냥 순응하기만 하면 결국에는 내 안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평상시에 좀 휴식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평상시에 적절히 휴식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제 유튜브에서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3가지 하나씩 강요한 게 영상이 있어요. 멘탈 관리법, 잠,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운동.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잘 하면은 베이스가 좀 탄탄해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좀 더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카페인, 요즘에 되게 많거든요. 저 많이 보는데 커피, 콜라, 뭐 여러 가지 카페인 음료 같은 거, 특히 수험생분들, 이런 카페인 자체가 사람에 따라서 좀 이게 반응이 좀 다른데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많아요. 뭐 한 잔만 먹어도 민감한 분들은 알아서 안 드시는 경우가 있지만, 한 잔에는 안 민감했는데 2잔부터 민감한 분도 있고, 2잔까지는 괜찮은데 3잔부터 민감한 분들이, 그런지 모르고 내가 그냥 요즘에 일이 많다고 힘들다고 자꾸 양을 늘리다 보면은 긴장이 점점 올라가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고 화도 잘 못 참게 되고 욱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페인도 줄이는 게 치료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어쨌든 화병이라는 거는 우울증, 범불안장애, 신체 증상 장애랑 비슷하지만 좀 수위가 낮은 거고 연구 진단일 뿐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미 제 유튜브에도 있다. 우울증, 신체 증상 장애, 범불안 장애 잘 찾아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다. 결국에는 감정이라는 거는 억누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분출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을 하는 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길게 보면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다 라는 식으로 강의를 요약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